노사는 뭐 근본적으로 성장. 나오는데 제가 박성무 이사장님을 박수 한번 환영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강주서 살고 자라고 뭐 했습니다만 30년 동안 이 30년이 넘도록 서울에서 그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자주 배울 기회도 없고 또 만날 기회도 없어서 이렇게 서로 정을 주고받지 못한 것을 저 매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우선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강주전남 박전협의회 회장님은 저 학교 고등학교부터 저 직계 선배 되시고 그래서 그동안 잘 뵙지 못해도 이렇게 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오늘 개최하고 있는 노사 기정진 선생에 대한 이 학술대회는 뭐 한국 유학 문제, 유도 문제, 아니면 우리 전통 시대 사상과 철학에 대한 새로운 탐구, 뭐 이런 거 됩니다. 지금 각 곳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전통 학문에 대한 새로운 발견, 내지는 새로운 탐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딱 5일 전입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성균관 청년유도회 중앙회와 청년유도회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이 주관을 해가지고 영남과 호남의 학술이 과거 어느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교류되고 있었고 학문이 어떻게 오고 갔는가에 대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주제입니다. 하나는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영원한 학술 교류에 관한 토론에서 내가 기조 발제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가가지고 일요일 거기서 하룻밤 자고 뭐 이틀 동안을 있다 왔는데 거기도 많은 이렇게 나이든 유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 향교에 관계하고 뭐 서원에 관계하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저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남 출신이 와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막된 세상에 그래도 조금 무슨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의가 말살돼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맹사상을 다시 일으켜서서 어떻게 효제 충신의 논리를 이끌고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의미를 알고 뜻을 아는 사람들은 늘 걱정을 하는 반대, 오늘 이 강주에서 노사 기정진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는 거다. 이거 저는 매우 이 의미가 있고 감격적인 일로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노사 기정진 선생의 손자가 송사 교만 선생이고
바로 규만 선생의 직전 제자가 저희 정정부 민재 선생이신데, 애기 때부터 저희들은 노사 선생, 뭐 아주 지금도 아주 하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장성일복이 부려 장안만목이라. 그 우리 노사 선생이 좀 말씀드리기 그랬지만, 어려서 이 병을 알아가지고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되셨어요. 이제 여세식으로 내꾸눈인데, 장성일복이 부려 장안만목이라. 장안만목이 부려 장성일목이라. 서울 아니라 대한민국에 온갖 눈이 있지만은 장성계에 계신 노사 선생님은 눈 하나를 당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제가 7살, 8살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하면서 글을 보게 돼서 내가 제일 먼저 봤던 책이 노사 선생 문집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노사 선생 예필이라든가 노사 선생 남양사이라든가 오늘 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어떻게 어려운 글인지 지금도 아무리 한문을 잘하는 학자라고 해서 노사 선생의 예필이나 노사 선생의 남양사이를 술술 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논리가 깊은 글이 바로 노사 선생 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노사 선생 학문 전체를 좀 제대로 좀 규명해서 일반 분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저는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노사 선생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논문으로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노사 선생이 어떤 분이냐, 노사 학문의 대강이 어떤 거냐, 뭐 여러 차례 글로도 쓰고, 내가 최근에도 뭐 이 강주일보 같은 데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노사 선생, 송사 선생, 뭐 또 심지어는 규씨, 행주 규씨가 어떤 성씨냐까지도 여러 차례 제가 글을 쓰면서 이분의 학문과 사상, 이분의 철학이 우리 국민 가슴속에 스며들어서 특히 이정철사 정신이라든가 의병정신 이런 것들은 오늘 현대도 계속 발현해야 할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는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다행히 아까 좀 제가 보니까 이 전남대학에 오신 분 누구 계신가요? 전남대학도 뭐 근세 뭐 유교문화학단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 선생님에 대해서 노사 선생님 내가 책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어제 그제 챙겨왔어요. 네 권이 함께 저렇게 보내왔는데 노사 제자 문제, 노사 학문 사상 문제 이거 별도로 책해가지고 이제 아마 한국연구재단 저희들 제가 한국학술진흥단 이사장을 하면서 지금 그게 연구재단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 연구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금 그 전남대학에서 온 책을 보니까 전남대학에서 그 연구재단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사 학문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좀 규명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이 좀 돼가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판에 오늘 이런 또 행사를 맡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매우 감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더 공부를 못하고 더 좀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지만은 오래전부터 저는 지금 이 노사 선생을 모시는 장성의 고산서원의 지금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어떻게 쓰면 고산서원이 좀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노사 정신이 어떻게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질까를 하루도 잊지 않고 제가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깊은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노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야기만 저는 기존 발전하게 해서 좀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보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기정리는 대대로 전라도 장성에서 살아가던
행주 기시 후손이었다. 아버지 기재우공께서 임시로 전라북도 순창에서 살던 때에 태어나 태성지는 순창군 복흥면 조동 구수동이라는 마을이었다. 지금 이 구수동에 가면 노사선생 탄생 유허비가 있습니다. 그 한 20년 전에 그걸 체험 바가 됐다고 제가 그 글을 또 지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탄생지에 가면 노사선생 탄생 유허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년 시절을 순창에서 보내며 수시로 장성의 고향을 방문했다. 18세에 부모가 돌아가셔 상을 마친 20세이던 1817년 장성의 맥동으로 이사 장성 사람이 되었다. 소년 시절은 특별한 스승이 없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5살에 글을 읽어 효경, 정능력을 등을 읽을 수준이던 천재였다. 7세에 영천이라는 하늘을 없다라는 그런 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서 김인우 선생의 이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 선생께서 7살 때 이 하서 선생의 시를 차운해서 지은 시에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수인선악 보시속이라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구별해서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모든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그 벌을 준다는 7살짜리가 이런 글을 진 겁니다. 수인선악 보시속이라고 뭐 여러 글귀가 있는데 내가 그것만 인용을 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어떻게 7살 어린이에게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7세에 이미 세상의 이치를 터득했다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그 전체성은 여러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세에 11살에 지었다는 춘추전기는 노성한 학자도 짓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을 그리했습니다. 학자로서 학문이 대체로 일입된 20대 후반인 29세에는 최초로 서울 나들이에 올랐습니다. 당대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대산 김미수를 찾아가 학문과 도를 물었고 또 자기 자신을 구대 선조인 금강 기호가는 묘비문을 받기 위해 찾아갔던 길이었습니다. 큰 학자를 뵙는 기회를 가지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김미수는 노사를 만나보고 그 학문과 인품에 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충청도 강제 송치기 선생을 찾아뵙습니다. 우암 송씨를 우선으로 학문이 높아 세상에서 큰 이름을 날리던 분이어서 노사는 그를 찾아가 학문과 도를 물었습니다. 강제 또한 노사가 학문과 일품을 알아차리고 큰 칭송을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강제는 남쪽 지방의 선비들이 의기한 학자가 있게 되어 남방지사가 기의기전절하는 그런 큰 칭찬을 했다는 기록이 노사 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을 방문한 뒤 과거 공부에도 노력을 기울여 34세인 1831년 사마시의 장원으로 합격합니다. 시골 선비가 소가에 급작해도 쉽지 않은데 그때 마침 시간이던 학문과 문장이 일어났던 연천 홍석주 우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노사 학문과 문장을 제대로 알아봤던 이유로 장훈국정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사로는 노사는 더 이상 과거 공부는 손을 놓고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생애를 바치기로 마음먹고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학자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높은 학자를 그냥 방치하던 세상이 아니던 조선시대에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내가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손가락에 불을 묻히고 하늘로 올라갈 재주가 있더라도 지 입으로 가서 지자랑하고 누가 가서 돈 쓰고 하지 않으면 전혀 발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진짜 학문이 높은 학자들은 아무리 시골 살아도 어서 소문을 듣고 고관 제자들이 나라에 추천해서 벼슬길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바로 노사가 그런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큰 학자로 알려진다 노사에게는 고관들의 추천으로 벼슬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름에 응하지 않다가 임금 후운에 계속 거절할 수만 없어 45살 때 전설사 별제에 제수되자 겨우 6일 동안 봉지가 네 고향으로 돌아오자 끝내 어떤 데서도 능하지 않고 사직상 서로 대치로 노사 선생이 82세까지 사셨는데 딱 벼슬은 6일간 했다는 겁니다. 지금.
60세 가난이라 면하라고 바로 장성의 이윽고 우린 무장현감의 벼슬을 나는 이 노사 선생 문제를 읽으면서 아니 그때 좀 현감 좀 하셔가지고 좀 넉넉하게 사시기도 하지 그 장성 무자가 사납는 놈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가까워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가난해 사시면서도 결국 이 또 벼슬을 안 하신 겁니다. 이걸 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장현감은 벼슬로 등하지 않고 본격적인 살인의 벼슬은 장령, 지비 등도 모두 응하지 않았다. 69세 때 동부승지 호조참이 정상품 당상관의 벼슬도 응하지 않았다. 그 뒤 공조참판이라는 고관에 제시되고 또 79세 호조참판의 벼슬이 내려서도 모두 사용하고 학문에 관한 전념했던 학자길만 고수하였다. 장성과 학령면 장살리는 하살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 가난을 이기지 못해 수없이 많은 마을로 이사다녔던 노사는 56세 이후에 20년 동안 하살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냈고 학문적에도 그곳에서 안성해냈습니다. 78세의 노사는 오늘날 고산서원이 자리한 장성군 지르면 고살로 이사와 82세까지 그곳에서 지내다가 1878년 12월 29일 그곳 담대원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노사 선생의 일생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노사는 뭐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였습니다. 80평생 참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내 이른바 노사학당이라는 한말 제대 학교를 형성했었다. 신이 가르친 제자만 600여 명이 이르고 제자의 제자들과 하면 4,000명이 이르는 큰 학단을 이루겠다. 이거 뭐 숫자는 여러 가지로 계산해. 어디 오늘 여기 발표를 보니까 6,000명, 뭐 8,000명 이런 나오는데 뭐 제가 계산한 것은 노사스의 여론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한 뭐 이렇게 한 400명, 600명 정도의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노사에 대해 조선 유학사에서 현상유는 아래와 같은 평가를 내렸다. 근세 유학의 중심이었고 근세 유학을 참으로 대표했다는 세 사람이 있으니 기노사, 이하서, 이함주 3인이다. 그중 노사와 하서는 별도로 전수한 연원도 없이 다 각각 독력으로 평지에서 굴기한 도학자들이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노사는 관찰이 비범하고 연구가 독실하여 하남택의 율곡, 한주, 농문으로 더불어 이학의 육대가라고 지칭한다. 이게 뭐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유학사를 정리한 현상윤 선생의 그 평가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상윤은 본격적으로 노사의 성리학설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거기에 3계학파로 나누는데 첫째는 주리, 둘째는 주기, 셋째는 주리와 주기를 결정한 결정파로 나눴다. 그 중에서 노사는 당연히 주리학파로 분별하고는 노사의 주리설은 여타의 주리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학설이라면서 그 탁월한 독장성을 인정하였다. 노사의 주리설은 보통으로 다른 주리학파들이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대립시켜 생각하는 정도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정도를 높여 그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대립시키지 아니하고 길을 어디까지나 이중을 파악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리파 중에서도 이체를 띠는 동시에 또 최고봉이 되는 것이며 또 그를 유리론자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사성리학의 대표적 저수는 에필과 남양사이라는 두 개의 논문입니다. 그에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에필은 이기론에 관한 걸로 우주 본체 본질은 오직 이가 있을 뿐이요 기에 이르러서는 이 중에 대표되고 내지한 세 줄이요 일속성이요 일방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을 개진했다. 그래서 노사는 이와 그 관계를 이의 높음은 대적할 것이 없다. 이지 전 무대다. 또 기 또한 이중우 일다이다. 기역 이중사다. 라는 표현으로 오직 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그래서 유리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는 이발이야 가능한 이야기지만 기발전을 가지가 않다고 하여 은연히 이율곡의 이름과도 다른 주장을 펴게 되어 뒷날 큰 사단을 일으키게 이랬다. 이 큰 사단을 일으켜서 좀 복잡해서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에피르 이기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제 불필요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한다면 앞으로 이제 오늘 발표할 분들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의 독창성을 율곡 학설의 기자이라는 네 글자의 해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율곡은 기기자의 기기가 저절로 그렇다 인정한 반면 노사는 양이 움직이고 의미의 고요함을 갑자기 겉만 본다면 자행자재한 것 같지만 만일 깊이 그 알맹이를 찾는다면 모두가 천명의 이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절로 그렇다 하면 노력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자의와 소의는 없다. 대적하는 것과 같으므로 자의를 주로 한다면 소의는 일축되지 않을 수 없다. 동과 정은 기이며 동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은 이기다. 동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이 소의는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하여 율곡의 논리의 결론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율곡 학설과 노사 학설에 시비를 가릴 능력이 없지만 노사의 독창적인 그런 학자 모습은 우리가 지금 율곡이 원래 되게 노사가 그건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이 나라가 존재 영원히 아마 불가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율곡 같은 그런 대학자 학설에도 자기 결을 달릴 수 있는 노사에게 그런 독창성이 있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로 하지만은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남양사에는 성론에 대한 매우 탁월한 논문이다. 당시 학교는 인물성 동의 문제로 감론을 받을 때 노사는 동론과 이런 모두가 그러다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성론을 전개했다. 당시 호락시비라고 하여 호론과 낙로로 양대 학파에서 대립하던 때에서 그에 대한 시비는 아무나 쉽게 말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노사는 큰 배단을 하나가 있으니 양편 모두 이와 분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사는 이와 분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이란 이일 가운데 조그만 조리일 뿐이다. 둘로 갈라놓고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편 겁니다. 때문에 호론의 낙론 모두 근원을 모르고 하는 논리라고 모두를 인정하라 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일분수라는 성량론을 수용하여 여기서 노사 선생의 새로운 학설이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더 앞으로 발표할 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노사의 사상 중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성리학 다음에는 이 척사이정 사상, 이정척사라고도 하고 척사이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19세기 말 서구 열강의 동양 침략이 노골화되던 시기, 유학사상만이 정통 사상이라 믿어 500년 가까이 압력국가를 유지하던 조선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세동정의 파벌은 은사국이라던 조선은 그 제도와 그 구문화에 안주할 수 없고 암수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서양의 종교 천주교가 날로 그 세력을 넓히고 서양의 문물에 대한 관심도 일반에게 더 높아지던 그런 실정이었다. 그야말로 조선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유학자들에게는 그 위기와 정도가 더욱 심하여 500년 배양의 은혜를 받고 충치대의와 충의 도덕을 강조하던 인사로서는 그러한 치욕을 그대로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일대 반환운동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바로 척사이정 운동이다. 척사이정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또한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반드시 공부가 있게 말이다. 사회의 변동과 역사의 변혁에 있어 마련이 참 많은 논쟁은 이건 하나로 틀을 수 없다. 척사이정 논리에도 장단이 있고 또 개화의 논리에도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상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운동은 대내적으로는 수구운동이요 대외적으로는 척양측의 운동이다. 척양은 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이요 척양은 일본의 침략을 반대하는 일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로 척의 운동에서 일본에 배척하는 운동은 국군 옹호에 있어서 큰 공격이 실로 받아야 했고 기타 운동 즉 서양 사상을 배척하는 것이나 구사상, 구관습, 고수 운동은 개화 혁신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서양 사상을 반대하는 유교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조선의 미풍양속을 고수한 점은 평가해야 하지만 신교육을 반대하고 사회관습의 변혁에 자면이 되었음을 지적받아 할 수 하겠다. 특히 척의 운동에서 국권의 복이나 조국 강도 수호를 위한 의병운동으로 전개는
민족정기 함양에 기대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척사이정운동의 사상적 교수는 바로 노사 개정지는 상소에서 비롯됐다. 1860년 고종 3년 병인년이다. 그의 병인양후가 일어나 온 세상이 열어놓는 그런 그의 6월 노사에게 집이라는 벼슬이 내리다. 그 벼슬을 사용하며 7월을 올린 상소가 바로 병인소로서 양의의 침범에 대비치로 올린 상소에 비로소 척사이정 논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그의 구월에는 경기도 화서 이양로 또한 상소로 척사이정 논리를 폈는데 노사보다는 2달 뒤의 일이었다. 한말 척사이정 사상은 노사와 화서로부터 시작하여 두 학파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본격적으로 철양척의 운동이 시대적 논리로 자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서, 노사 다 공이 똑같은 분들 좀 훌륭한 학자들입니다만은 하여튼 시기로 따지면 2달 먼저 노사 선생이 했다는 그런 겁니다. 이론 예주 관련된 한문의 성리학을 뛰어넘어 그 원리를 실천으로 옮긴 학자가 바로 노사였다. 그가 69세에 된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서양의 군대가 강화도를 침범하면서 세상이 요동칠 때 이 소식을 들은 노사는 나라를 근심하고 걱정을 하나 식음을 전폐하고 병안에 이를 지경했다. 그래서 병인서를 올리는데 6개 조항의 정책을 건의했다. 첫째, 서양의 개방 여부를 절대 거절하라. 무역은 일제 언금하라. 서양 제품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또 등 척사의 뚜렷한 주장입니다. 둘째, 문서를 주고받아 적에게 우리 뜻을 명확히 밝혀주고 셋째, 전쟁을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의 지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넷째, 군대를 제대로 올리시키고 다섯째, 언론을 열어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여섯째, 그 국가 내부를 제대로 단속함이 애국을 물리칠 수 있는 근본이니 우선 사회통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용이다. 마지막 조항에서 이 결인식, 나는 이 세 글자가 이 노사 선생님이 정말 쓰신 용어인데 바로 지금 21세기 오늘을 위해서 노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심을 묶자, 사회가 통합돼야 된다, 국론을 일치시키자, 이겁니다. 국론을 일치시키자, 사회를 통합하자. 영혼은 갈라지고 진영 논리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시키자. 그래야 국가가 융성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 결인심세자. 세 글자는 모든 국민의 마음, 즉 인심을 결속시켜야 되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니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노래를 그때 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전과 싸우지 말고 화해를 이루자며 전쟁을 피하자는 주장이 대선을 이루던 때다. 그 와중에 노사는 주류 주장에 결사반대하고 전쟁을 위한 군비 강화책을 열게 나라 안에서는 정치를 제대로 하고 나라 밖의 애적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척사노를 폈다. 결국 노사의 주장과 화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애적과 싸워서 이겼고 노사의 벼슬이 올라 공조 첫판에 올랐다. 그 상수야말로 천하의 노사 기정진 이름을 알린 것이자 최초로 척사이정 이론을 국민에게 알린 글이었다. 그 뒤 호조천편의 벼슬이 내려졌지만 끝내 사양하고 1870년 82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노사의 척사이정 사상은 그 사상이 제자들에게 이어져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호남의병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손자 규만이 의병대장으로 을미의병을 최초로 일으키자 기상년, 고상년, 고광순 등 당대의 획기관 의병제들에 이어서 한말 최대의 구국운동이 전개되게 이르렀다. 경기도 화서 이양로로 오문에서 최익견, 유인석 등 의병단에 나와 민족정기를 발휘했던 그가 쌍벽을 이루면서 척사이정 후 시대사도가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세 번째 우리가 다산에게 노사에게 배울 하나가 이분이 신학을 수용하는 겁니다. 걸수 유교주의자가 걸수 성리학자가 그 당시 일반 유교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신학 사상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노사집을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6대 성리학자가 한부이던 노사 학문은 순수 성리학 논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당시 시대 같지 않은 국가 이기와 도탄에 빠진 인민을 구제하기 위한 경세 논리에도 탁월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학자로서 그 선비 정신을 일자리로 벼슬여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민족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세에게도 뛰어난 논리를 전개했다. 때는 1860년 설종 10정년으로 전국 도처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 나라가 이태로울 처지에 놓이자 국왕은 온 나라 선비들에게 밀란 방지 대책을 올리라는 유시를 내렸다. 3정 전정, 군정, 항복 이 문란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죽음을 거부한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세도 정치의 권력은 몇몇 족별에 편중되어 있고 탐과 노리들이 바로하여 백성들은 삶을 즐겁게 빠져 있었다. 이에 노사는 우국충정에 불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당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여 그 해결책을 장문후 상소문으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상소문이 고종후 임금의 선언에 안 들어갔다는 또 그런 또 일이 있습니다. 임술의책이라는 장문의 상소문이 바로 노사 경세론의 대표적인 글이다. 요사이 사대부 10석이 크게 무너져 사욕이 넘쳐 흐름이 마치 홍수가 산과 언덕을 삼키는 것과 같다. 9년을 맡은 농민관들은 자신이 맡은 한 경례를 닭이나 돼지 우리로 여기고 돌을 맡은 사람은 한 돌을 고개 잡으냐 사냥하는 자리로 여기며 중앙정부에 빠질 때도 어렸던 게 죄를 범하는데 서민들을 파산시키는 짓을 어찌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농사일이 금년에 절단나고 어제의 배틀이 오늘에 비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일제히 들끓고 산과 바다가 모두 마르며 살아서 흩어지고 죽어서 이별하고 자식을 팔고 자신의 몸을 매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데 어느 곳이나 다 같습니다. 백성들도 허물을 벌받은 풍조를 이루어 서로 훔치고 빼앗은 짓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는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어떤 상태이고 농민관이나 반부애들이 얼마나 부패했던가를 정난에 지적했어. 마치 참 타상이나 이런 분들이 당시 시대를 봤던 거고 똑같은 논리로 이 노사선생도 당시 시대상을 그렇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몇십 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귀양에서 온 세상은 썩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털끝 하나에들 병들지 않은 것이었으니 지금 당장 개가 지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망해가는 나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국청정을 이기지 못해 경세뼈 몽심서를 저술한다는 뜻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당시 현상을 낱낱이 지적해서 열거하고 그 제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종합적으로 3등 문란의 해결책이 정약여부 몽미심서에 자세하다면서 임금께서 몽미심서를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정호 씨나 정약여부 몽미심서에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언급했으니 전하께서 가져다가 한갈 때 하루쯤 보신다면 그것이 백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에 해충이 되는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약호 씨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리학자 노사가 실학자 정약여부 몽심서를 수용하여 국정문란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세대 앞서 실학사상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망해가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다 그 다음 세대인 성리학이 주조를 이루는 시기에 실학사상을 수용했던 점은 노사 학문의 수준이 그처럼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21세기인 오늘 우리는 다산의 실학사상을 제대로 수용했습니까? 노사 학문을 제대로 수용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약여부 실학사상을 연구해야 하고 노사 학문도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는 말을 하겠습니다. 16세기는 성리학이 유교문화의 시대였다. 1590년 16세기가 저물저물이 임진이라고 바로 이어 17세기 초에 병자로 호란이 일어났다. 두 병나로로 인해 국가가 격강도 무너지고 재정도 바닥이 났다.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뱃사라치나 지배층은 극도로 불패하여 탐과 노르들이 나라를 망해가게 하였다. 성리학은 또한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공직자들의 참과 공정을 요구했지만 실제 삶에서 떠난 이론 이주 논리는 전혀 실현될 가능이 없었다.
16세기 후반에 이구영을 비롯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경국 개성의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으니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안전이나 국가개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정량적으로 신학이 집대성되었지만 그는 젖을만 남겼을 뿐 실제 개혁할 수 있는 이치에 있지 못했다. 한말 성리학이 다시 세력을 뺐으나 만국에 지으며 사세동동과 대국주의 침략의 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논리도 나라를 지킬 방법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했던 성리학자들은 노사, 화사와 등의 척사적 논리로 승하는 그래서 민족 종기를 지키고 국권수호 논리로서 큰 역할을 했으나 끝내 나라를 망하고 말았다. 이런 역사적 변천 시대의 변화를 통해 고도 성리학 이론이 노사학문의 척사적 논리로 변화되었던 과정을 제대로 연구해요. 망하거나 실패하던 논리로 계속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후학들의 임무라고 여겨진다. 노사는 고산서로 고산사의 주변을 모셔주고 여덟 제자들이 배양되어 길이 유른들어 기림을 받는 혈식군자의 현인으로 정부다. 앞으로 여덟 분은 누군가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주제 발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말 최고 문장가이자 역사가였던 영재 이건창은 1895년 어느 날 보효성에서 기양을 살다 해배되어 고향으로 가던 길에 노사 학문을 보금자리했던 담대원을 방문했습니다. 노사 선자 송사 기훈만과 대하여 노사 선생에 대한 추모정을 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한수를 읊었으니 노사 학문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세상에 널려야 하였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남양권리 경애구턴이 담대환정 적신을 사면고사는 감기경이요 일구소주 불장비늘 정시임조도 무정배여 박학승가 유의의을 단식이금 나이구냐 급기응부하진진을 그 풀이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